여러분, 혹시 아파트값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이걸 반복해온 역사인데요. 네, 맞아요. 정말 파도처럼요. 오늘은 바로 그 시작점,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파동 시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그 시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한국 아파트 열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무엇이 가격 상승을 막 촉발했고 또 누가 참여했으며 당시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날 우리 주택 시장에 정말 그 뿌리가 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 7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요. 한국은 막 산업화에 집중하던 때라 사실 주택 공급은 좀 뒷전이었어요. 아, 일단 산업부터 키우자 이런 분위기였군요. 그렇죠. 마포 아파트 같은 초기 민간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입지나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한강맨션이나 미도 아파트 초기처럼 분양이 좀 부진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당시엔 아파트가 지금처럼 뭐랄까 로망 같은 그런 주거 형태는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다가 71년에서 72년 그 사이에 정말 허허벌판 이런 한강변에 반포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서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시작이었죠. 근데 여기도 처음엔 뭐 교통 불편하고 추가 비용도 내야 하고 심지어 전세금을 미리 내라는 조건까지 붙어서 분양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슷한 시기에 영동지구,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이죠. 거기 단독주택 용지가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아, 오히려 단독주택이요. 신기하네요. 네, 그때만 해도 강남이 지금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72년 하반기에 좀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정부가 경기를 좀 살리려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완화하고 금리를 확 내립니다. 아, 규제를 풀고 돈을 푼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조치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에는 주식시장으로 좀 갔다가 곧바로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아하, 정부 정책과 저금리가 결국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길을 열어준 셈이군요. 네. 이때 또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전세제도 아니겠습니까? 보통 집값의 한 40%에서 많게는 70%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죠. 그러다 73년 들어서 경기가 슬슬 살아나고 철근 같은 자재값이 막 뛰니까 주택 부족 우려가 커지기 시작해요. 네, 자재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작용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미분양 상태였던 그 반포 아파트가 순식간에 팔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 미분양이요? 네, 분양가가 585만 원이었는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소위 프리미엄, 웃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와, 585만 원짜리가 갑자기 2천만 원이요? 이건 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그야말로 투기 열풍의 서막이었습니다. 특히 그 정부 보증이 들어간 AID 차관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지어서 초기 부담금이 적었던 그 22평형 아파트. 여기는 전매 차익 노리고 투기 수요가 너무 몰려서 결국 추첨제로 전환될 정도였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 선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돈 번다는 인식이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아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이제 확실한 투자처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가 최고의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창 뜨거울 때인 73년 10월에 중동 전쟁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큰 위기였죠. 그럼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가 막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제 위기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아파트 투기 열풍에 더 불을 지핀 셈이라뇨? 네. 처음에는 난방비 부담 같은 것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심리가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아,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을 사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실물 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로 돈을 막 쏟아부은 거죠. 게다가 건축비 상승은 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악순환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복부인, 그러니까 부동산 전매로 큰 차익을 노리는 전문 투기꾼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 과열됐습니다. 이때 또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아파트 이미지도 좀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도 뭐 영원할 순 없었겠죠. 74년 중반 이후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투기 수요가 줄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뭐 특별히 규제를 한 것도 아닌데 시장 스스로 꺾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여파로 실물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니까 투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상징적인 예로 그 반포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25%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5%나요? 엄청난 하락인데요. 네, 미분양이 다지 속출하고 심지어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때 주택보급률이 56% 정도로 여전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수요 자체를 억눌러버린 결과죠. 결국 거품이 꺼진 거네요. 와, 외부 충격이랑 투기 심리가 시장을 정말 이렇게까지 좌우할 수 있군요. 네,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74년 9월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그런 큰 호재도 있었는데 시장 반등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면서요? 네, 이미 냉각된 시장을 되돌리기 위한 역부족이었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72년에 평당 한 17만 원 수준이던 아파트 값이 74년 초에는 4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25만 원으로 곤두박질 친 거네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 이 첫 번째 파동의 주요 동력은 결국 원자재 파동,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파동은 이후에 계속 반복될 시장 사이클의 어떤 원형을 제시했고요. 무엇보다도 아파트를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투자 자산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70년대 초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늘어난 유동성으로 시작된 그 불씨가 반포 아파트 열풍으로 막 타오르다가 오일 쇼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정점을 찍고 또 급격히 식어버린 과정이네요. 네, 아주 역동적인 시기였죠. 이 과거의 이야기가 그럼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가지는 그 남다른 의미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차 파동이 오일 쇼크나 정부 정책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렸던 것을 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주택 가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거시적인 힘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